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이번 주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벌써 열카 3가 180회예요. 예, 샤신 레드제민 류블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180회. 와우. 네. 이광용 정말 끈질기게 오래가. 자,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짜릿한, 어찌 보면 좀 잔인한 스포츠의 세계. 하지만 승패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고, 우리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뭐고 보완해야 될 건 뭔지를 알아보는 시간, 바로 평가전이죠. 6월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와 4번의 평가전을 갔습니다. 녹화 시점 현재 브라질전과 칠레전을 마쳤고요. 방송 업로드되는 6월 10일에 파라과이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집트와 평가전을 갔는데, 저희가 A매치 2경기를 통해서 벤투호 중간 점검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전, 칠레전 2경기, 류블로 한 줄 평!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한 번에 본 느낌이었습니다. 네. 약간 갸우뚱하게 하네요. 아니요, 네. 전 뭔지 알겠어요. 아, 그래요? 네. 월드컵과 아시안컵. 네. 약간 오는 거 좀 네. 느낌이 확 오는 오지 것 같기도 않아요? 하고. 네. 샤신, 브라질, 땡큐. 칠레는 감사합니다. 칠레는요? 칠레, 칠레는 아오안인가요? not bad 하지만 그렇게까지 땡큐 하진 않다. 예. 레드제민. 네이션스 리그가 정말 원망스럽다. 뭐 이런. 예. 네이션스 리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더 좀 원망스럽죠. 한 줄 평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부연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한 번에 본 느낌이었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난 것 같고요. 칠레는 남미 팀이긴 한데 아시안컵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아서. 네. 칠레는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선수들 몇몇 우리 평가전 상대로서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강한 상대 맞부딪혀서 우리 지금 현재도 파악을 하고 단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보완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칠레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어요. 아시안컵도 어려우니까요. 쉬운 내용은 아니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만 보면 조금 쉬워야 되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뭐가 잘못됐는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좀 매운맛으로 우리 레드제민에게 레드제민이 의제를 딱 던져주시고 저희가 함께 토론하는 걸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는 이쪽에 물어보는 게 항상 가장 적합하죠. 자, 브라질전, 칠레전 보면서 우리 재민이 형 뭐가 제일 빡쳤어요? 공격과 수비 쪽의 무게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 몸으로 따지면은 상체와 하체. 요즘 돌아다니는 유명한 그 짤 있잖아요. 상체는 이만하고 벌크업이 잔뜩 되어 있는데 근데 하체가 하체가 이렇게 부실한.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그쵸. 스쿼드인 거는 같아요. 바디 밸런스가 완전히 그냥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황희찬 골도 그렇고 손흥민 골도 그렇고 황의조 골도 그렇고 분명히 뭐 전개 과정도 좋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혼자 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공격수는 분명히 있어요. 한국에는. 하지만 뒤에서 3, 4선에서 그 공격수들을 지켜줘야 되는 라인 쪽에는 아무래도 경험면, 환경,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인의 퀄리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격차가 큰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브라질전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11월까지 그럼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실력을 일취월장해 라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 결국에는 월드컵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가나나 우루과이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경기라면 포르투갈전에서만큼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좀 이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골킥을 어떻게 처리해서 전방으로 전진하는지가 결국엔 문제인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주고 긍정적인 싶어요. 면 나왔네요, 드디어. 예. 네. 안 돼도 나왔어. 계속 될 때까지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해봐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벤투 감독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인 팀이 3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골킥에서 하프라인까지 가는 과정이 저렇게 어려울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팀에서 그런 축구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구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자기네 리그, 자기네 팀에 가도 그런 축구가 일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표팀에 가도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 나와 있는 선수들은 대표팀에 와서만 그런 스타일을 구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개인 퀄리티가 높다는 선수들이 모여도 해결 방법을 실전 안에서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아쉽고 그랬어요. 일단 저도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을 갖고 있으면 통상 상대 팀이 불안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개할 다음 거고, 말씀 안 하셨는데도 무슨 말씀 하실지 전개할 거고,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공격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점유율이 높은 팀이, 그러니까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대를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이길 확률을 높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점유율 축구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브라질전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칠레전에서도 부분 그런 장면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보는 축구 팬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불안한 게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압박이 뭐 한두 명만 거칠게 들어오면은 사실은 풀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여섯 명의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우리의 패스 경로를 차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 진임 선수에게 들어가는 볼 중심 압박뿐만이 아니라 또 나머지 선수들은 이 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예상 경로들을 또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화된 압박이 잘 훈련된 팀을 상대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이른바 볼 간수 능력은 엄청나게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처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실리적인 역습 축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역습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김승규 선수가 볼 자기에게 올 때마다 뻥뻥 질러내는 그런 역습이 제대로 꽂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역습을 한다고 하지만 확률상 매우 떨어지는 역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역습을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한두 번은 패스가 깔끔하게 거쳐서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빠르고 정확한 방향 전환이라든가 속공을 시도해서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적인 어떤 볼 간수 같은 부분은 역습 축구, 실리 축구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볼이 간수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빌드업에 의한 그런 공격 전개는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역습도 제대로 안 돼요. 거기서부터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상대가 조직적으로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빠른 움직임과 보다 효율적인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주변 동료 선수들의 숫자를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볼을 지닌 우리의 선수로 하여금 패스의 선택지를 최대한 그래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제가 이제 남은 기간에 우리 벤투 감독의 팀이 가장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결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모두 정말 그런 축구에서 평상시에 경험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서부터 또 해온 것도 있고 해서 모든 게 순간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가장 정말 시급한 거는 특히 우리 진영에서 볼을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주고받을 때 최대한 선수들의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써
우리 A라는 선수가 볼을 갖고 있으면 이 선수로 하여금 줄 곳을 최대한 늘려줘야 된다. 기록이 강팀을 만나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브라질전만 봤을 때는 이게 기록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자, 우리 기록에서 나요. 기록에서 나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뭐가 말씀하신 어떻게 게 줄어들었어요? 레코드 블록. 이게 말씀하신 게 다 나옵니다. 이 한국이 월드컵 최종 예선 동안 10경기를 치르는 동안 평균 기회를 7번 만들었는데 브라질 만나서 3번 만들었거든요. 평균 볼 점유율이 63%인데 4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몰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키패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평균 9번 나오는 키패스가 한 번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은 키패스가 한 번인데 빅찬스는 어떻게 3번이 그래도 나온 거죠? 네, 근데 찬스는 어쨌든 뭐가 꼭 뭐 만들어내는 건 세트 아니니까. 플레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개인 전술로 네. 만든 그렇죠. 그런 걸 일종의 있을 수 그렇게 있죠. 손흥민 하고. 선수가 자기가 인터셉트해서 뭐 자기가 네. 슈팅까지 패스라는 갔던 것은 장면도 어떤 있으니까. 팀으로 만드는 네, 거니까. 아. XG는 1.63인데 0.76의 반 이상이 줄었어요. 평균이. 근데 그런 거- 아시아존에서도 1.63밖에 안 됐어요. 네, 1.63 생각보다는 그거는 오히려 아시아존 기록이 좀 작은 거. 그러니까 한국이 기회는 많이 만드는데 결정력이 되게 낮은 축구를 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맨날 안 되는 게 크로스 정확도 떨어지고 조직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한국이 부족하고 당하는 것도 풀어나오는 것도 좀 부족한 팀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말 강한 상대를 만나니까 칠레전권 안 나와 좀 기록적으로 확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몰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면은 이런 일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시아존에서는 브라질처럼 극강자를 만나니 뭐가 약한지가 너무 확 찌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 누르면 처음에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누르면 약한 데가 팍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수동적으로 몰렸을 때 우리가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거의 안 해봤는데 몰리니까 안 되는 게 좀 명확해져서 그런 면에서 이제 진 것보다는 브라질 고맙고 이제 뭐가 부족한지 답은 나왔다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 생각은 긍정적인 것도 나오나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자꾸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거. 내가 부정적으로 부르니까 또 굳이 긍정적인 걸 찾아. 볼을 다루는 기술, 볼 컨트롤, 볼 터치, 킥 뭐 이런 거는 그야말로 개인 기술인 거잖아요. 이거는 월드컵까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향상이 불가능해요. 그건 근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는 볼이 여기 있을 때 볼이 없는 선수들의 포지셔닝이나 무브먼트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대 압박할 때 기본이 커버 섀도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 뒤에 패스 받을 사람을 놓는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패스 경로 차단이에요. 네, 네, 패스 네. 나올 곳에 서 있는 건데 그러면은 리시버가 당연히 기본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패스 줄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공을 가진 움직임이잖아요. 선수가 보이는 자리로 가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계속 기본적으로 뭐 삼각형이 계속 만들어져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죠. 볼이 네, 어디 그게 있든지. 기본인데. 예. 근데 그 부분은 그나마 내가 볼을 기가 막히게 차는 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향상의 여지가 있다. 훈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오프 더 볼 상황, 볼을 네. 받아줘야 되는 가까이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렇죠. 거는 남은 기간 좋게 만들 수 있다. 좋게 만들 수 있다. 분명히. 그걸 반복적으로 예. 그럼 훈련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같이 모여서 훈련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상대가 강하게 압박 들어올 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 이게 일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건가요? 볼을 갖고 나갈 때도 그렇고 수비를 할 때도 상대가 볼을 달고 들어올 때도 지금 보면은 한국은 3, 4선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대인마크 능력보다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가 포지셔닝이 제일 중요한데 수비수는 지금 칠레전에서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양쪽 풀백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이상해요. 느린 그림 정지화면으로 보면은 왜 저기 있지? 라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월드컵 직전이라도 쪽집게 과외 선생으로 벤투 감독이 나서던 밑에 코치가 나서던 하나하나 일일이 정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코칭이 들어가. 풀백의 포지셔닝 문제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뒤로 돌아오는 선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처럼 보이는 장면이 몇 개가 그러니까 왼쪽 나오더라고요. 풀백은 상대 오른쪽 터치라인을 따라 들어오는 선수는 확실하게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 오른쪽 풀백은 상대 왼쪽 윙어들 움직임. 근데 그게 인지가 안 되는 순간들이 많다. 그래 보였어요. 저한테는 최소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우리가 그 기성용 선수가 잘 보여줬던 이제 대지를 가르는 대각선 사이드를 바꿔버리는 네. 브라질전에서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브라질 쪽에서 그런 패스가 한번 나올 때마다 관중석에서 우라는 막 탄성이 계속 나왔거든요.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쏠리기 때문에 반대편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상식이죠. 한 번에 패스가 빨리 가면은 당연히 이쪽에 공간이 생기니까 위험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 이 패스에 비해서는 너무 느린 거, 반응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거는 저런 패스로 공격을 당해본 적이 굉장히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닌가. 맞아요. 예. 그렇죠. 예. 브라질 수준의 팀을 만나는 그렇죠. 것 자체가 쉽지 흔한 않은, 경험은 예. 아니잖아요. 이제 브라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했던 수비는 이 팀 단위의 조직적인 수비의 어떤 무브먼트가 늦다 보니까 브라질의 윙어가 완전히 볼 사뿐하게 잡고 이제 태세를 갖춰서 드리블로 다 뚫고 들어올 자세가 된 상황까지 준 다음에 그때 이제 수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이 방송 보시면서 아니 수비 조직의 문제 뭐 우리가 수비가 좀 심한 말로 털털 털리는 그런 상황 김민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평가전 기간 동안 이제 김민재라는 수비의 핵심 척추가 되는 선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김민재가 들어오면 조금 더 낫겠죠. 뭐 1대1 대결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3-4번 더 따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김민재가 수비의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도 없는 거고 오른쪽 왼쪽에서 구멍이 났을 때 중앙 수비가 딸려 나가게 된다면 뭐 세계적인 팀들은 가운데서 또 승부를 내니까요. 김민재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브라질처럼 우리가 압박에 의해서 우리 진영에서 빼앗긴다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김민재가 돌아오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눈앞에 있는 상대를 1대1로 마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라인 컨트롤, 골키퍼와 센터백과 사이에 라인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하고 포지셔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민재의 캐릭터나 김민재의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경기력이나 감안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좋아지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지는 건 분명하죠. 김민재 선수 들어오면 물론 좋아지는데 단 김민재 선수 본인도 이제 앞으로 뭐 이변이 없는 한 월드컵 본선에서도 아주 주력 수비수로 뛰어야 될 텐데 본인도 약간 생각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간간히 이제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상황들 있죠. 김민재 선수가 뺏겼어요. 그래서 위기가 되는 듯 했으나 김민재 선수가 다시 가서 이거를 자신의 어떤 과오를 자기가 커버하면서 또 와 역시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꽤 많았죠. 아시아에서는. 그런데 본선에서 만나게 될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도 간간히 나오는 실수를 더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기들에서는 앞서 샤신이 얘기했던 그런 실수가 나올 개연성이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의 압박의 수준이 훨씬 높고 상대의 기술이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팀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뺏겼을 때 이거를 다시 따라붙어서 커버 칠 수 있을 확률도 아시아권보다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민재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대목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이 이제 6월 10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저녁에 수원에서 파라과이와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집트와 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가전을 갖게 되는데 그 두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뭘 준비하고 뭘 배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선 생각하면 뭐 가나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고
우루과이는 잡으면 좋고 비기자. 승점은 따야 된다. 최소한의 승점은 네. 따야죠. 예. 그리고 포르투갈은 버티자.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 브라질전이 가상 포르투갈로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경기였다면 파라과이와 이집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보고 싶은 선수는 엄원상이에요. 저는 엄원상 선수. 엄원상 선수. 왜죠? 전 월드컵에 나가도 그 정도 스피드 있는 선수는 흔치 않아요. 엄원상 선수가 다른 거는 뭐 월드컵 수준 경험이나 뭐 볼 컨트롤이나 이런 거는 월드컵 수준이 아닐지라도 스피드 하나만큼은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엄원상 선수가 선발로 나오든 교체로 나오든 세 경기에서 그 스피드로 들어가서 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상황 세 번도 아니야. 딱 두 번만 만들어도 충분히 이 우리에게는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앞서고 있어. 상대가 급해. 올라와. 뒷공간이 넓어. 그럴 때는 엄원상 같은 카드 있으면은 정말 쏠쏠하죠. 엄원상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은 K리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스피드와 뭐 기량적인 측면은 뭐 굉장히 높은 평가를 계속 받아온 선수지만 단 하나 마지막 순간의 어떤 패스의 정확도, 마지막 순간의 골 결정력 그런 부분들에 약간 물음표가 쳐졌던 선수예요. 작년까지. 그런데 올 시즌 이제 울산에 입성하고 나서 저 선수가 그런 부분이 좀 지적됐던 선수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마무리 패스와 마무리 킥에 있어서까지 완벽하게 이제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마치 누구와 좀 비슷하냐면 비니시우스 선수. 네, 비니시우스 세모발로 불렸던 그 선수. 도 돌파 다 잘 해놓고 최종적으로 이제 세모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슈팅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 온라인 패스를해도 밖으로 나가는 그랬어요. 게.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실제 일화가 벤제마 선수가 야 쟤한테 볼 주지 마. 이제 그 일화가 있거든요. 우리를 상대로 튀는 선수. 이적 행위를 하고 심지어 있네. 이제 비니시우스가 잘 못 알아듣는 프랑스 말로 그거를 동료들에게 해가지고 칼랑 멘디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올 시즌에 벤제마 선수가 태세 전환을 해서 비니시우스는 정말 위대한 선수, 가급적 볼을 비니시우스에게 줘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태세 전환이 됐죠. 2021-2022 시즌 레알 마드리드 경기 중계 많이 하셨거든요. 피벤팀 엄청나게 목이 터져라 외치셨잖아요. 근데 엄원상 선수의 올 시즌 터지는 모습은 비니시우스 선수와 좀 유사해요. 아하. 그러니까 약점으로 지목되던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올라서는 듯한 모습이라 저도 아마 월드컵 본선에서 엄원상 선수가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국에게는 아주 쏠쏠하고 유익한 무기가 될 거라는 데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한국 축구의 미래를 노라는데 지금 파리가 계속. 아니 저분도 다 저분의 삶의 뜻이 있겠죠. 근데 파라과이와 이집트가 그 브라질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볼을 뭐 만들어서 나오는 거를 압박을 할 것인지 브라질이 참 고마웠던 게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전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브라질이 사실 만들어준 건데. 근데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파라과이가 일본에서 아주 나쁜 결과의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아까 칠레도 제가 물론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그 칠레도 100%를 하면은 조금 더 나은 경기를 했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파라과이가 그런데 100%만 해준다면 저는 파라과이도 괜찮은 평가전 상대는 된다고 봐요. 우루과이가 물론 파라과이보다 훨씬 강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스타일은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약간의 유사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하면서 뭔가 한 방을 노리면서 아주 끈질긴 축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퀄리티는 좀 떨어질지언정 우루과이를 대비로 한 어떤 스타일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북아프리카의 팀들은 창의성이라든가 발재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전통적으로 다들 강해요. 그러니까 알제리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모로코도 그렇고 그런데 이집트는 사실은 북아프리카 계열 팀들 가운데에서는 예전부터 가장 조직적인 팀이에요. 유사한 팀은 오히려 저는 우루과이를 이집트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파라과이는 어떤 경기 스타일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떤 팀 조직력
차원에서 오히려 우루과이를 대비한 경기로서 파라과이전, 이집트전을 바라보시면 그래도 조금 유사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별리그 1차전 우루과이전에 올인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은 배워서. 그 경기가 근데 가장 중요해요. 저는 우리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브라질전을 보면서 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몇 퍼센트 정도로? 저는 똑같습니다. 33.3%. 네, 똑같습니다. 네. 낮아질 것 같진 않고. 그때 잘 찍은 것 네, 같아요. 잘 집었고. 어차피 월드컵은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아시아 무대 다르고 뭐 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했던 월드컵 똑같을 거라서 네, 조직적으로만 좀 가다듬으면 저는 우루과이전 정말 잡으면 아주 일을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축구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자, 샤신. 저도 똑같아요. 저는 30 거기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네, 브라질 평가전 결과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30입니다. 레드재민은요? 일단 그때 몇 퍼센트를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보다는 낮아졌어요. 왜냐하면은 브라질전 결과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기분의 좌지우지, 특히나 저는 기분의 좌지우지가 참 많이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만나면은 힘을 못 쓰는 멕시코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더라고요. 우루과이가. 우루과이 대 멕시코 3대 0이었어요. 네. 생각해보면 우린 멕시코 만날 때마다 단 한 번도 시원하게 경기를 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우루과이 멕시코 멕시코의 멤버가 괜찮았거든요. 뭐 나쁜 멤버가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너무너무 시원하게 그 긴 다리를 스윙을 해서 환상적으로 그냥 가슴이 뻥 뚫리게 골을 넣더라고요. 야, 이거 우루과이 뭐 세대 교체 지금 끝물이네, 빨리 뭐 노쇠하네 그러는데 그런 걸 봤고 네. 유럽에서는 40을 앞두고 있는 그분이 또 미쳐 날뛰더라고요. 포르투갈, 스위스 4대 0이었습니다. 네. 정말 미쳐 날뛰더라고요. 지금 188경기에 거의 20골 정도 넣는 것 같던데 호날두. 전체 골수는 815골쯤 됐을 거예요. 커리어 골수는. 사람입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저 팀은 원래 강해, 원래 있어,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니까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커? 한 줄 대학으로 하겠습니다. 르블루. 네. 축구 문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능동태만큼 수동태도 중요합니다. 현역 국가대표팀 선수라면 아시아에 머물지 마시고 유럽으로 무조건 나가십시오. 일단 브라질에게 땡큐 저는 처음에도 했지만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아주 또 즐겁게 있으면서 맞아요. 팬 서비스가 좋았어요. 그 연봉이 많고 정말 이적료가 천정부지인 그 선수들이 다수인 브라질 팀이 우리 국민들과 이제 접촉이 일어날 때마다 또 팬 서비스를 상당히 잘해 준 부분, 이거는 정말 뭐 평가전을 떠나서 어떤 프로 선수로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또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오른발 등에 부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좋은 퍼포먼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브라질 팀을 보면서 월드컵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 마지막 멘트는 이겁니다. 브라질이 참 즐겁게 축구를 한다.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즐거운 축구를 또 브라질 국민들도 좋아하잖아요. 야, 즐겁게 축구하니까 이 피곤한 일정의 와중에 와서 또 며칠 또 잘 놀기도 했는데 팬 서비스도 다 할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저렇게 나서 축구를 잘해. 이거는 완전히 뭐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브라질 대표팀의 그 1년의 그 며칠의 일정을 보면서 좀 우리 한국 축구도, 그리고 한국의 다른 스포츠, 한국의 다른 분야들도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두 경기가 끝났고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이 평가전을 통해서 올해 11월에 있을 2022 카타르 월드컵 벤투호가 잘 준비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샤신, 레드재민, 르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